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틀째 영하의 수은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말을 하면 이렇게 입에서 입김이 나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배임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분양 사업에 뛰어들어서 3천억이 넘는 추가 이익을 냈다라는 의혹인데 이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 스토킹 행위자,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담긴 신상을 경찰이 넘겨줬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더 탐사 측에게 한 장관의 신상이 담긴 정보를 경찰이 넘겨줘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넘겼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넘겼다면 악의적일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총파업.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어제 퇴근길에 이 지하철 총파업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민노총은 6일 총파업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서울 지하철은 한밤에 노사 간의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민노총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다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유업계, 철강업계 등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금냉. 안 그래도 요즘 기온이 얼어붙어서 금냉한데 또 금냉된 게 있을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은 금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반문도 나왔습니다. 국조 합의하고 예산안 통과시켜주기로 서로 합의하면서 그나마 연말에 조금 분위기 훈훈하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잠시 후에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5년.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15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과연 아빠를 향한 뇌물성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죠. 하지만 50억 클럽의 나머지 수사는 답보 상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은신. 중앙일보 18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안 그래도 이분이 어디에 있었나 궁금해하던 터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 중국에서 모진 탄압을 받고 있는 기사 많이 알았는데 어디에 있나?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가족들과 반년째 은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중국의 금융 규제 비판 후 이 당국으로부터 많은 보복성 조치를 당했는데 은둔 중이죠. 도쿄에서 가족과 함께, 경호원과 함께, 요리사와 함께 리조트에 거주 중이다는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마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면서 알리바바의 어떤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도쿄에 은신 중이었습니다. 중국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하의 강추위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이 분양 사업도 사실상 독점을 하면서 3천억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수익과 배임, 이용태론 분출. 이용태론 분출. 화천대유에게 몰아주기 작업이 있었다.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는 작업이 있었다. 이게 맞다면 배임으로 이어진다.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례개발 당시 성남도시공사는 50% 지분에 참여해서 분양사업에서 150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분양사업 때는 성남도시공사가 분양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를 분양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양 수익이 3,130억 원을 거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검찰은 수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화천대유에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소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몰아줬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위례 개발이 먼저 있었고 대장동 개발 분양이 후에 있었는데 둘 다 노른자. 차이점은 이 성남시가 분양 시행 사업에는 위례 때는 참여해서 50% 150억의 수익을 거뒀는데 요 대장동 때는 화천대유에게 15개 블록 중에 5개 분양 사업을 그냥 몰아줬다.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예. 어쨌든 그렇게 그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에는 3천억이 넘는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성남도계공이 참여도 안 했고, 그리고 15개의 구역 중에서 3분의 1,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줬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화천대유가 분양 시행을 기똥차게 잘해서? 화천대유 전 처음 이 사건으로 물론 유명해졌지만 정말 처음 듣는 곳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는 게 우리 처음엔 다 그랬었잖아요. 약간 그래도 이름이 홍콩 영화 같잖아요, 무슨. 그렇죠. 다들 그래서 화천대유 하세요 막 이런 유행어까지 나왔었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갑자기 신생 회사가 그렇게 큰 땅의 3분의 1을 다 분양할 수 있는 그 사업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표방한다라고 항상 그것이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이재명 시장이 왜 그때는 이렇게 몰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이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뭐 중간에 어떤 민관 사이에 비리가 있었거나 적어도 배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왜 본인이 이걸 설계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배임이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충분히 이것들을 검토하고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환수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특정 몇 사람이 이걸 다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설계하고 도장 찍은 것은 분명히 배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피해도 배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임은 피할 수 없다.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배임 의심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정황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판교 대장동 쪽 가보면 서판교 터널이 있습니다. 무슨 약간 그 우주도시처럼 이렇게 천장을 쫙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가 그때 당시 이 원주민들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 정보와 관련해서도 배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 알고도 남욱 변호사 2014년 9월 유동규에게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를 들었다. 대장동 부지와 이 판교를 잇는 터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검찰, 당시 성남시는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비공개했었다. 그런데 2014년도 2년 전 남욱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장동 일당은 터널이 뚫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거를 공개하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땅을 헐값으로
사들였다.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던 2016년 11월에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업자들만 수익이 극대화되죠. 결국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만 이 핵심 정보를 알고 배불렸다. 동아일보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도시 개발할 때 그 핵심 땅하고 터널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박승말 변호사님,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터널이 뚫린다라는 정보를 원주민들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았으면은 그 가격에 집 안 넘겼지. 네네네. 더 비싸게 팔았지. 그럴 수 있겠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시고 할 것 같아요. 자, 그 배임이란 무엇인가와 네. 관련해서 네. 지금 이런 것들 아까 그 분양 사업에 몰아주고 서판교 터널 뭐 정보 숨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과 연관이 있습니까? 배임과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요건. 충족되어야 돼요. 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고 네.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본인 즉 성남시 내지는 성남도계공이 손해를 입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정책 판단으로서 오히려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 네. 성남시장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다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네. 이 사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다만 들어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분양 사업에 화천대유에 몰아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얻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군요. 검찰의 시각인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 조치를 취해 두었다. 이는 정책 판단에 불구하고 오히려 잘한 정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정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개인 간 이익 교류 정황이 존재한다면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즉 검찰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앞서 김영 부원장과 정의상 실장이 구속되었죠. 예. 구속의 사유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받거나 이 각종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사정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인자하였다면 일정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 전 정부 때 대장동 1기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꼬리 끊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아예 수사 묻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명만 구속할게라는 발언을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1기 수사팀이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검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불구속 약속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유서에 제출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불구속 약속 사유서 제출도 지난해 10월입니다. 남욱 변호사 진술 조사 중에 대장동 전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 측에게 유동규, 김만배, 최용길, 성남시 공무원 4명만 잡을게. 구속시키겠다. 검찰 남욱 변호사 귀국 직후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하면서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전 대장동 수사팀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에서 나 못 나가겠다 라는 사유서를 내면서 아니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 약속하지 않았냐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1기 수사팀한테
나 출석 안 하겠다라고 항의성 사유서를 내면서 아니 약속과 다르지 않냐. 4명만 잡겠다며 라는 말은 거기 안 써 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의 그건 최근 진술이고 아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지 않았냐 라는 약속은 검찰이 했다라고 재차 남욱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도 사유서를 냈다라는 건데 그랬다면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기로 딱 이른바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로라고 하면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뭐 아직도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무리 정권이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불출석 사유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인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잖아요. 검찰에 들어간 내가 지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뭐 죄를 어떻게 다투느냐 수사 당사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명기를 할 정도로 예. 나 구속 안 시키기로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불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불어라 너한테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이런 것을 기술을 아예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세히 적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두 번째는 작년 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가 있던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귀국을 해요. 그 머리 답수룩하게 해서 저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아이 왜 저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 라고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이게 다 하나로 묶여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남욱 냄새가. 변호사한테는 살려는 드릴게. 구속은 안 해드릴게. 와.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의심이죠. 불거져. 의혹이죠. 예. 많이 불거졌잖아요. 대정동 관련해서. 그리고 언론 보도 있었죠. 막 수사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거는 뭐 내가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윤석열 게이트다. 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보여줬던 뒤에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다면 뒤에서 어떤 정권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고 죄는 여기에 뒤집어 쓰고 결과적으로 이 많은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원주민으로부터 땅값을 헐값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에 분양을 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저수지 같은 돈이 어디에선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 그렇게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지난 대선 이전까지 검찰이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답답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러면 여기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은 뭐 의혹 단계다. 대검이 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지난 5월 23일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다. 정진상, 유동규와 함께 성남라인 3인방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윤영선 당시 후보의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근거해서 계양의 주소지를 둔 시기가 약 11년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김남준 부실장이라는 분이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할 혐의로 논평이 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선 이 김남준 부실장을 허위사실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남 3인방 중에 이 김남준 부실장도 들어가는군요. 그때 당시에 이 가짜 계양 사람 공방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저보고 금방 이사 왔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저기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사십니까? 해당 지역의 연고는 가지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또
예를 들면 영향력도 미미한 경우라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저는 뭐 지역 연구 따지는 게 매우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병원에 출근을 안 한 적 없었고 계양에 세금 냈고요. 계양에 일자리 마련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검찰 시각은 박성현 변호사님 11년간 계양에 산 사람한테 가짜 계양 사람이다라고 이 논평을 내고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남준 부실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쟁점이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의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윤영석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약 11년 정도 계양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주인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목동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그 후보자 등록에 즈음해서 5월 1일경에 계양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을 두고 일반인이라면 기사를 보고 윤영선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최근에 전입 신고를 했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캠프 대변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윤영선 후보가 오랜 기간 계양에 전입 신고를 해두고 있었고 상당 기간 활동해 왔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표 과정에서 가짜 계양 사람, 계양에는 제대로 거주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일정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와 그 사실관계 적시 과정에서의 의도성에 쟁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남준 부실장의 경우에는 언론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기계적으로 인용해서 평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의도가 검찰 없었다.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를 재반 사정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발표를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름 공방이 이어지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력기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어떤 판단의 문제인데 이 성남 3인방으로 불렸다는 거잖아요. 정진상 실장과 김남준 이 부실장하고 유동규 씨가 성남 3인방으로 불렸는데 정진상 씨, 유동규 씨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고 이제 남은 성남 3인방 중에 한 분도 물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친 이재명계 중심에서는 아니 꺼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측근들 탁탁 다 터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는데 강력기 형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뭐 기소할 감입니까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논평을 했다면 기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소는 불가피하다? 네, 기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항변할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그 항변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기소감이다?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선거 과정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한 범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각종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실관계는 온전하게 확정시켜 놓고 그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발표하는 사안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소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김남준 부실장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항변할 여지가 있으니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준 부실장 밑에 입장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군요. 언론에 있는 팩트 그대로 논평한 거다라는 박성현 변호사님 예상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렸고 일종의 이제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 요거인데 가짜 계양 사람 이 자리에는 뭐 선거의 달인이자 진짜 강북 사람 강북인 강북 박용진 선생 나오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요. 그 선거법 관련해서 네네. 그 아주 재미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거요? 송영길 네.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당신이 그 서울시를 운영할 때 부채가 이만큼 늘었다. 예. 근데 그 몇 달 차이로 약간 과장됐다.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송영길 후보를 이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으로 딱 걸었어요.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났어.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서로 협의해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서로. 그래서 양쪽의 고소고발을 다 없앴어요. 훈훈하네요. 근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나서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직접 이거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는 저기 기소해야 됩니다. 하고 예. 송치를 했어요.
빛의 속도로 예.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해버렸어요. 그게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오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선거 때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법으로 서로 막 거는 거 사실은 정치권에서 최근까지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상도위에서 조금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있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아직 이 문제가 제대로 서로 고소고발 예. 취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좀 더 없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엄밀하게 법의 잣대로 보고 수사기관의 잣대로 보면 죄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높여주는 과정이기보다는 깎아내리고 내가 더 나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이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도 법은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박용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도 50억 클럽은 온데간데 없고 또 이 법의 엄정함이 유독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뭐다라고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배임 그리고 또 앞에 가로를 열고 포괄적 배임 이런 방식으로 자꾸 뭐 이렇게 이거 있는 척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연기만 피우는 과정이라면 저는 오히려 검찰과 수사기관의 신뢰가 더 이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의 잣대는 공정하게 염정해야 하고 또 그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기울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너무 또 일일이 법의 잣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그런데 이제 또 박정호 의원님께 궁금한 건 이번 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셨으니까 저도 이제 많은 국회의원 선거 봤는데 저 사람 가짜 여기 사람이다라는 마타도는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알아서 어느 정도 이제 흑색 선전 등은 있지만 이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다른 데서 날라온 쪽이 거기 계속 사신 후보한테 당신은 가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전 처음 봤는데 이 케이스가 좀 이례적인 마타도로 좀 보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건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 정진상과 더불어 3인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잉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건이었고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을 기소를 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3인방이라고 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뭔가 기소를 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건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이나 저같이 이제 대변인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2000년 초반에 제가 똑같은 경우로 어느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논평을 이렇게 좀 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선거법이 재밌어서요.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할 목적으로 그거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돼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21일 동안 개항 사람이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실관계 이전에 이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지만 이전에 윤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그때 기소돼서 선거법 2심까지 가서 이제 선거위회로 문제 이제 해가 됐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그리고 서로 선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사실은 박용진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사과하죠, 그렇지 보통.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마지막은 이 건을 3인방이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과잉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꾸 대장동 특검 하자 하시는데 하시죠. 제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도장 찍으면 국민의힘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진실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방패막이 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말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시기 위한 특검이라면 정말 멋있게 당대표직을 일단 내려놓고 자기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도 한번 보여주시면 박수 받지 않을까. 특검하자. 법사위에서 자기가 추진하겠다. 그 전에 방탄조끼 벗어라.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특검 받아라. 라는 조정훈 친대전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고 상식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난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의원의 이런 이야기들이 꽤나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은 뭐 야권 쪽에 보면 이제 위성 정당으로 이제 지금 계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보더라도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가고 있고 민주당이 항상 자기를 지키라는 식의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는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그만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면 자기가 특검도 동의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이 동의하면은 특검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용기 있게 정말 당을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조정훈 의원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 대표기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내려올 것 같았으면은 보궐선거에 나가지도 않았고 당대표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이재명 대표는 절대 대표직에서 내려올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대로 들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쓴소리를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박용진 의원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출당시켜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채널A가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쓴소리 했다고 출당시키라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민주당 청원 게시판 상위 5개, 랭킹 상위 5개 글 중 4개가 비명계 출당 요구 청원글이다. 한 청원자, 이재명 대표님께 피해 끼치는 해당 행위자들 민주당에서 바로 출당시켜라. 이원우, 조응천, 박용진 등 비명계 의원 출당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 유시민 씨도 박용진 의원에게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뭐 큰 목소리라도 되는 듯 착각했다라고 굉장히 직격을 했어요. 그리고 해당 행위 비슷한 말도 했고 그러자 갑자기 이제 뭐 민주당 게시판에서는 청원도 올라왔는데 박용진 의원 출당시켜라. 네. 어떻게 출당 의사 있으십니까? 제가요? 제가 하려면 자진 탈당이지 출당은 누가 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출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누가 밀어내려고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의견이시니까요. 5만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쫓아내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 싫은 얘기지만 당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나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놈은 왜 저런 얘기를 해 하시더라도 당을 사랑하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또 명약은 입에 쓰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도 지금 그 박용진 쫓아내자 하시는 말씀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예. 그러나 앞으로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유시민 씨가 최근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예, 기사로 충분히 들었고요. 예. 전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전문을 읽으면 아마 애정도 상당히 묻어나는 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없어요? 애정은 온데간데 없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유시민 씨가 쓴 책들 여러 권을 사서 보고 뭐 그러면서 여러 그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주장을 공감하거나 했던 경우가 많았던 사람으로서 물론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저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고 이제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당에 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혹은 저는 그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랬어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다 당 잘 되고 다 대통령 잘 되시라. 그리고 대한민국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제가 했었던 말씀에 그 고비고비가 다 듣기 싫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했었더라면 민주당이 정권 잃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점을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도 지금 정치 안 하시니까 작가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출당 조치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이원우 의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라는 게 걱정된다. 조홍천 의원,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이 돼서 비겁하고 졸렬한 의원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선 연말에 결단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명계 의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 분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169명이 되는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좀 자주 해서 의원들이 뛸 수 있도록 대표가 뒤에서 격려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신상을 넘겼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경찰이 유출한 신상.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뭘 넘겼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그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 및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한 매체가 있죠. 경찰이 긴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게만, 즉 피해자에게만 송부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경찰이 그 매체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한 장관 주소 등 가족 인적사항이 담겨 있던 거예요. 원래는 스토킹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는 신상 정보가 없는 통보서가 교부돼야 되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인데. 자, 수서경찰서 관계자, 해당 매체 측도 긴급 응급조치 내려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유를 담긴 결정서를 보낸 것이다. 참 친절하군요. 한 장관 주소를 이미 알아서 별 문제 없을 것이라 봤다. 라는 이야기를 동아일보 기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스매 변호사님. 야, 어차피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뭐.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해명은 저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쪽도 사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내줬다. 친절하기까지. 적반하장인 것 같기도 하고.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통보서를 교부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긴급 조치의 내용과 불복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긴급 응급 조치를 받은 스토킹 행위자도 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찰은 그와 별개로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정서에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 스토킹 행위의 요지, 필요한 사유, 그 내용 등이 기재되게 되는데 검사를 거쳐서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결정서만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에 불복할 때, 즉 항고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이 결정서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 나서서 경찰이 결정서를 교부해 준 것 자체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은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위반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훈령이라 이 위반 자체로 위법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긴급 응급 조치를 받게 된 스토킹 행위자가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보내주는 것 자체는 다소 앞서 나간 감이 있고
이미 집 주소를 알게 되거나 향후 알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집 주소는 가리고 구체적인 집 주소는 가리고 교부해 주는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킹 행위자 중에서는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관례가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스토킹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더 알려주는 형상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댓글 중에 왜 아예 현금을 열어주지?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찰의 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도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소연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겪곤 하죠. 그런데 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거 뭐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야? 이런 경각심이 너무 적어서 법도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킹이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스토킹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너무 안이한 거죠. 여전히 스토킹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소 다 아는데 그 주소 좀 적힌, 인적사항 좀 적힌, 결정문 좀 미리 보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경찰이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엔. 통보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결정서를 보낸 건가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일부러 결정서를 보낸 거예요. 뭐 좀 알게 되는 게 뭐가 어떠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서를 받은 가해자 더 탐사 측은 마치 이러한 공권력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이 유튜브에다 버젓이 그 정보들을 올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 장관의 주소 같은 것들이 노출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지금 긴급 응급조치 때문에 100m 이내로 못 들어가지만 이 주소를 본 사람들 중에서 한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좌표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라는 식으로 말만 하랬지 사실은 그런 행동이 충분히 일어나게끔 지금 한 것인데 경찰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결국은 스토킹 피해자들 또 그 가족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관심이에요, 관심. 무관심이 답인데 관심을 계속 붙들어 놔야 되고 관심을 붙들어 놓기 위한 먹잇감으로 제일 좋은 게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 무슨 비디오 클립만 유튜브에 올려도 몇백만씩 조회수가 찍히는 그런 스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떡볶이를 많이 팔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받게 된 결정서에 나온 주소를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이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기여한 게 경찰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스토킹 범죄의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사는 일반 시민들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거는 안이하고도 불쾌하고 두려운 일인 거죠. 해당 매체는 한 장관이 경찰에게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내렸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한동훈 장관의 명령에 따른 거다. 경찰이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경찰을 자기 사설 경호업체를 착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전혀 뭐 성찰이나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만물, 그 천하람이 그러더라고요. 천하람 변호사가. 만물 한동훈 임금님설. 뭐 얘기만 하면 배후에 다 한동훈이다. 옛날 임금님도 이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와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행동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한 거지. 그런 건 전후 관계 하나도 다 생략하고 한 장관이 명령해서 그렇다. 경찰을 사설 업체로 부린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저 사건 처음 보도를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좀 무서웠어요. 무섭고 사실은 저거는 우리나라 법이 그다음에 국가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김정은 박사님은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볍게나 아니면 뭐 불쾌하게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내 집을 거의 침입을 한 거잖아요. 언론, 뭐 취재 이런 거를 가지고 거의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저는 경찰이 사실은 저거를 왜 더 탐사라는 이 해당됐던 그 5명의 사람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뭐 통보서를 잘못 보내서 그
저 조롱을 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소가 노출돼 있고 가족 이름이 노출돼 있고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도대체 국가의 기능,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치안, 생명을 그다음에 국방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부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마치 정의인 양 잘못 생각해서 모두 한동훈 주변으로 가면은 다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사회를 지금 적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놔두고 조치도 안 하고 통보도 잘못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을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선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마치 언제부턴가 당연했던 것처럼 여겨왔던 것 아닌가. 그리고 더 탐사라는 저런 이상한 뭐 소위 이게 언론인지 유튜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체에 가서 저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마치 취재인 것처럼 정의를 쫓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모두 잘못된 거를 용인해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 건을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 금지 재항고도 기각됐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접근 금지 조치는 정당하고 법률 위반 없다라고 아주 명쾌한 다시 한번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식도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희망, 주문, 약간 설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치 생각 없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나와라, 치어리더 해라, 전도 유망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이미 그 정견 인물이 뜨거운 남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설, 또 전당대 대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정도가 유명하다고 보죠. 전도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뭐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게 한동훈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와라, 국회의원으로 나와라, 치어리더를 해라. 박정하 수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옵니까? 봐야죠. 뭐 개인의 의사이고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뭐 내후년 총선 앞두고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뭔가 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 누군가가 한동훈 장관을 아끼고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큰 동량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 아껴줘야지요. 저렇게 막 쓸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그냥 한동훈 장관 출마한다, 출마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당장 몇 달 앞에 있는 전당대회 대표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정으로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아끼고 찬찬히 무르익을 때까지 모양을 오히려 만들어줘 가는 게 옳지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차출돼서 나온다, 박용진 의원 강북에 나온다. 그럼 어떤? 웰컴. 들어와 이거죠. 들어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권유가 저는 뭐 당장 어떻게 좀 이렇게 불쏘시개로 써봐야지 하는 그런 정도 입장들이신 것 같아요. 불쏘시개 정도? 네, 그래서 우리 박정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낀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정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어. 권유를 드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좀 아셔야죠. 예. 검사로 그냥 죄가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던 입장, 세상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고초를 겪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앉으셔서 이렇게 정치권을 볼 때 조금은 한심해 보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한 부분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아직 젊으시니까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최종 판단은 본인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그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이 적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수준이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사회적 경험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많은 계층의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개인적으로 미래를 이제 구상하는 과정에서 정치, 난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을 압수수색 중 독직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정진웅 검사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독직 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자, 그러자 이정현 법무연수원구위원이 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입니다. 납득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이만큼 존중한다. 무죄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정당했다고 인정한 취지는 아니고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는 이런 과오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게 정상적 공직자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이, 정진웅 검사의 행동이 정당한 건 아닌데 대법원 보니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 뭐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 사건은 공소 사실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독직 폭행, 인신 구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검찰이 폭행한 경우를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데, 형법상 독직 폭행과 달리 폭행에 이르러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는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주의적으로는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를 공소사실로 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형법상 독직 폭행을 공소사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독직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대법원 판시 내용과 동일합니다. 폭행 자체가 존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는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 정진웅 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핸드폰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착각하고 핸드폰을 입수하려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겹쳐지게 된 것이지 애초에 여차하면 저 사람 때려야지라고 폭행의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급작스러운 폭행 사건에서 폭행은 존재하는데 고의는 존재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판시가 나온 이유가 압수수색을 집행하여야 하는 검사의 입장이었었고 내용을 삭제한지 모른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전 입수된 정보상으로는 정진웅 연구위원이 한동훈 장관은 핸드폰을 열 때 안면 인식으로 연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직접 손을 대니까 삭제를 한다고 오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쾌하게 우리 강력경사 출신이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세 가지 저희들이 엄선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핫쌈 주인공은 첫 번째 빈살만 왕세자와 사우디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건희 여사 조명설에 이어 세 번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와 대가를 딜을 해서
부산 엑스포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이 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빈살만이 빅딜서를 했다. 부산 엑스포를 사우디와 우리가 경합 중인데 사우디 빈살만과 원전 수주 대가로 부산 엑스포를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팀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파리에 가서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의혹 제기는 사실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 유치 위해 파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손에는 지금 영상 속에서 등장했던 한 장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It's great to meet you all again today, especially with my younger friends who have given me this invitation to Project Coexistence. It looked exciting when BTS received it, but when I have one in my hands, I really feel the weight of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we are handing over to our future generations. 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른바 딜을 했다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저질 공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다. 외교 결례이자 국익저해한 자해 발언이다. 사과 안 하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엄중 조치가 너무 많긴 합니다. 최근에.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질문도 못하냐. 박성준 의원. 이미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을 질문했다고 저질 공세하니 황당하다. 대통령실의 신경질적인 반응 이유를 알 수 없다. 박정호 의원님. 네. 질문 수준이었습니까? 아까 아니면 청담로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조명설 같은 그런 저질 공세였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저질 공세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준이 저런 착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왜 못하냐고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질문할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이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 뭐 지금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권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청담동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냥 우리 요만한 여기 지금 한반도 내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옛날 언제 구한말처럼 한반도 내에서만 국민들 백성들 그냥 어떻게 현혹해서 얘기해서 끌고 나가서 이 안에서만 권력 쥐고 있으면 모두 다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저 최빈국이 되든 말든 이 안에서만 그냥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현혹해가지고 그냥 지지받아갖고 가면 되는 것처럼 이 뉴스 저 뉴스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 막 집어던져서 국민들 헷갈리게 하고 자기네 팬덤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고 그런 수준의 공세라 저는 참 안타깝고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누가 저걸 가지고 빅딜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믿겠어요. 저런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옹호하는 대변인도 그렇고 참 힘들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빅딜설을 제기하면 야당에서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고생하고 있는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래 노력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뭐 단순히 그냥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빅딜이 있었다면은 속된 말로 지금 파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효용도 없이 이미 다 정해진 것을 모른 채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 지금 이렇게 아님 말고식으로 물어보지도 못해라는 식의 질문들이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좀 지겹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부라던가 그 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법적 조치를 하거나 엄중 경고를 하거나 하면은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 여의도에서는 원래 정치권에선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면서 가는 게 여의도 문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정치 경험 없어서 그래. 뭐 이런 뭘 얘기. 몰라서 그런다. 그게 여의도 문법이면은 여의도 문법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법은. 여의도 문법은 어디 가면 바꿔주나요? 도대체 여의도 문법이 어떻게 잘못 시작됐길래 모두가 그런 식의 일을 하면서 아 우리 동네 문법은 이런 거야라는 게 그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생각하면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꼬투리 잡냐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잖아요.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범죄 저지르고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한두 번은 뭐 그래 여의도 문법이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끝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여의도 문법은 이런 거야 묻지도 못해 이런 무책임한 대응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진짜 욕을 먹더라도 좀 단단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언론 보도를 봤어요. 한겨레에서 한 4일 전쯤에 그런 설이 나온다라는 논설위원회 글이 있더라고요. 한겨레 보도입니까? 봤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 글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가 다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물어본 거라고 할 거면 기자하지 못하러 정치인 합니까? 기사 내에 예. 근거가 딱히 나와 있지 않은 걸 봤으면 아, 이게 근거가 뭐지? 물어보기라도 하던가 세간의 설들을 좀 다뤄보기라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와서 여기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못 물어보냐 할 거면 기자하세요 그냥. 못하고 국회의원 합니까?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는 뭐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기자 하려도 힘들어요. 요즘 입사하기 얼마입니까? 기자 아무나 기자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 하셨으면서 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굉장히 수준 있는 사회심리학 용어인데 또 김수현 교수님이 품격 있게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또 박용진 의원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엑스포 유치 결정을 하는 총회에 참가하시는 분이 대통령이거나 국무총리거나 외교부 장관이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다른 라인에서 이제 이 엑스포 결정을 하는데요. 약간 한국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뭐 개최국인 지금 총회 개최국인 이제 프랑스가 사우디를 이제 지지하는 걸로 아예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중동은 뭐 원래 우리는 일정 결정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도 실제로 거의 블록 투표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 한국을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지지해 줄 만한 나라가 많지 않고 유리하지 않은 지형은 예, 맞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 바뀌곤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국회의장님과 함께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을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가 간에 결정해 버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투표에 상당한 우리한테 이제 나름 여지가 있는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 정부가 그래 우리는 안 할게 니네가 해 하고 밀어주는 딜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께서 잘 하시는군요.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막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저도 들었어요. 외교부 라인 쪽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이걸 차라리 네옴시티라고 하는 7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좀 참여해서 따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프랑스가 손들어주면서 먼저 가서 수주해 가고 중국이 가서 재미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애국자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재밌었던 일을 기억해 보시면 원래 빈살만이 이번에 그 우리나라는 오고 일본 안 갔잖아요. 방일 취소를 하고 일본 난리 났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전에 대한민국에 온다고 일정을 잡아놨다가 안 와버렸어요. 그때 훅 돌았던 얘기가 빈살만이 사우디와 한국이 너무 세게 경쟁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니라고 그런 거 아니냐. 있어야 할 경제적인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참 박용진 의원께서 참 잘하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6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 23일간 병가 2회, 개인 휴가 1회 연달아 사용했는데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외압 행사 의혹까지 나왔죠. 2020년 9월 관련자 4명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최근 당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 명령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었죠? 뭘 쓴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시네. 그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추미애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재수사는 정치보복의 자인,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규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추미애 장관 아들 재수사는 정치보복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끝없는 정치보복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규탄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혹이었죠? 까먹었어요. 소설 쓴 애만 기억나고 의혹을 까먹었어요. 어떤 의혹입니까 도대체? 당시 추 전 장관의 아들이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일 때 23일간 병가 2회, 개인 휴가 1회를 연달아 사용했는데 휴가 미복귀 자체가 군무이탈, 즉 탈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복귀 안 한 건 맞아요? 복귀를 안 한 건 맞는데 그 복귀가 정당하지 않은 복귀냐, 정당한 복귀냐, 즉 미복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은가를 두고는 다툼이 있죠. 근데 보통 이 병가를 내면 복귀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귀는 안 했다. 네네. 그런데 뭔가 전화나 구두로 그 과정에서 그 병가 내지는 휴가 기간이 연기되었고 그렇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외압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죠. 그 저 군복무할 때는 뭐 전화나 이걸로 저 연기 좀 해서 이건 안 됐는데 요즘 또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그 검찰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월에 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발인이 또다시 재항고를 냈고 이번에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사건 고발인은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항고 과정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보기는 드뭅니다. 그 이유가 통상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항고를 했다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죠. 그렇지만 고발인이 있는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항고를 했다 기각하면 재항고를 통해서 대검찰청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발 사건은 온전하게 그 불복 절차도 검찰이 소화하게 되는데 재기수사 명령을 할 때는 다시 수사를 해보라는 취지거든요. 이 고발인에게 재기수사 명령 결정서를 통지해 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일선 검사에게 지시를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보안 수사 요구 사항을 적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아마 재기수사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휴가 관련 서류가 조작되진 않았는가, 또 그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동안 이 사건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별세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향년 96세의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에 별세를 했고요. 덩샤오핑의 후계자고 집권 기간 중국의 GDP를 7배 이상 고성장을 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중국의 최도 지도자 최초 한국 방문, 한중 수교 맺고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 사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따거, 큰형님이라 부르며 또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향년 96세군요. 네, 그 뭐 노환으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96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국의 개혁 개방을 덩샤오핑을 이어서 쭉 이어나가는 인물이고 그 재임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사실상 지금 G2라고 말해지는 미국의 다음 가는 어떤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내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장쩌민 주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탁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중국 주석이 방문한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자본가는 원래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배척되는데 자본가들을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하도록 굉장히 독려했던 그런 좀 포용의 정치를 했고 또 중국을 많이 성장시킨 인물로 알려진 이제 장쩌민 주석이 이제 어제로 100세가 좀 안 된 나이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급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해임 카드 급냉, 이상민 눈에 뚝.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는 국조 합의하고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냐,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다. 자, 국내힘에서는 자기 모순 정치다,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빼내서 해임을 시키고자 시도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 정치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꽃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숨져간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승전 이상민이에요.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 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처음부터 달나라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광화문에 나가서 방석 깔고 앉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박정현 의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먼볼 찾다고 하나요? 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자, 국정조사 하자고 그렇게 오매불망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끓는 우리 희생자 유족들 마음 달래주고 진상 규명하고 이에 따라서 문제 있는 책임자 처벌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국정조사 대상자 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예. 여야 합의서에 있어요. 그러면 국정조사 열어서 이상민 장관 불러다 놓고 거기서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고 민주당이 지금껏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해임 건의안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국정조사 그다음에 무슨 진상규명 이거는 다 그냥 공허한 얘기고 국회 내에서 예산 통과 안 하고 정쟁 만들고 시끄럽게 해서 이재명 이름 석자 좀 뉴스에서 빠지는 거 예. 그거 말고는 그럼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볼 찾다라고 예. 민주당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무슨 목적으로 이제 와서 또 장관회의만 이거 안 받아주면 이제 탄핵할 거야 라고까지 하는지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오늘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그런 모습 그런 행태 국민들 앞에 힘들어 보이는 국민들 앞에 좀 자제했으면 그리고 빨리 생각 있으면 예산 빨리 처리하고 국정조사 합의한 대로 와서 국정조사 하면 되지 왜 저런 일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과신을 물을 때 본인이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윗부서에서 그만 못 두게 하고 진상조사 열어서 징계를 내리고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질타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사표를 이렇게 홀드하거나 보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상민 장관 책임서를 제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때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 날카롭게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해임을 하라고 촉구하면 국정조사 전에 해임이 되면 뭐 불러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지 않겠다라는 뜻인가? 라는 사실은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 국정을 끌고 가고 국회를 끌고 가는 이제 전술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이제 원내지도부가 합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 대표하고 이제 진성준 수석이 중심이 돼서 판단들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전술적인 판단을 놓고 하자 그러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역시 고민스러운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총을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의총에서 뭐 특별한 다른 반대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저렇게 일단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한 것은 저는 뭐 이미 국민적인 판단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경찰국 신설을 한다고 해서 그 난리를 만들 때에는 경찰은 헌법상, 법률상 나의 책임하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하에 있다. 지휘 감독 책임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책임져야 할 일이 벌어지고 사태가 생기자 발을 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할 역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중에 마음속으로 저분이 지금 제대로 된 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었던 여당도 결국은 이제 그 동의를 하고 국정조사가 막 열리기 시작할 즈음인데 그 이상민 장관이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내거나 혹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뭐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하위 공직자들이 장관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때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당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에게보다는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물러나고 책임지고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사실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두 분의 의견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굉장히 격앙된 입장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일찌감치 수용 거부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A, 이 장관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 뚝 무너지는 거다. 대통령실 관계자 B, 조사 대상인 장관 해임, 국정조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는 A보다는 B의 기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주장 속에는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도 큰 분명한 축이 있지만 책임자에게 사실은 강하게 따져먹겠다.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국정조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감도 사실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감 스타 국회의원, 뭐 박용진 의원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주장을 들어보니 아니 그래서 야당의 시간을 줬는데 하기도 전에 해임하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여야를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러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히 되는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라는 계기가 야당 쪽에서 스타가 뜰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 걷어차고 그냥 관둬라, 그만둬라. 그럼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이 무슨 책임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은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동안 정말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할지 아닐지. 이상민 장관이 또 말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한다면 민주당 의원의 어떤 돋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상민 장관 말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상처도 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기회를 걷어차고 국정조사의 대상인 장관을 미리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결국 서로 절대 받을 수 없는 패를 내세우면서 너네 때문에 못한 거야. 이런 얘기하려고 쇼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약간 납득이 좀 어려운 그런 주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해임 건의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받아들일 생각 있습니까? 아니 받아들일 수는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그 다수석을 갖고 있고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안도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약에 극단의 경우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또 재판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지 사실은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 청와대 관계자 아까 A라고 하는 분이 뚝이 무너지는 거다. 그럼 대통령한테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장관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우리 상민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상황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총괄적인 국정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의 일들이 벌어지면 책임지라고 책임 장관들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 못했으니까 그걸 교체하면 그만이지 이거를 과잉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먼저 엄중하게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경질하거나 혹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고 국정을 쇄신해 가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었던 게 지난 여러 정권에서 보여줬던 일인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 앞에서는 딱 멈추더니 아무것도 말 못하고 책임지지도 않게 한다. 아, 이상민 장관조차 이러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져도 이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민들이 보아왔던 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과정과 이런 모습을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도 문제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